자, 오늘 할 작품이 스페이드 여왕입니다. 위에는 러시아말로 써놓은 건데, 삐까바야 다마라고, 다마라는 말이 이제 부인 뭐 이런 뜻이고요. 삐까바야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뭐 스페이드입니다. 그 카드 게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카드 게임에 보면 그 스페이드 여왕이 있잖아요. 그 카드를 말하는 거죠. 오늘 구성은 이렇게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옆에 아일리시 있는데? 일단 아일리시 있어. 푸시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부시킨의 생애에 대해서 한다 말씀드리고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소설 스페이드 여왕이 어떤 작품이냐 줄거리랑 함께 그 스페이드 여왕에 대해서 해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스페이드 여왕은 오페라로 또 만들었어요. 혹시 누가 만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신가 보네. 모차르트. 아,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시대가 모차르트가 훨씬 앞에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다른 작가들도 고골,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도 하겠지만은 고골하고 톨스토이는 아마 이런 구성일 거고요. 도스토옙스키는 오페라 대신에 아마 그 나폴레옹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아마. 자, 그 푸시킨 생애에 대해서는 주로 이 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로 많이 할 거고요. 소설 스페이드 여왕은 제가 좀 이제 그냥 조금 적고 말이 좀 많을 거고요. 제가 강의안을 보면 쓰는 걸 오페라는 이제 오페라 장면을 조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일단 오늘의 이 작가를 보겠습니다. 작가 이름이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시킨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시킨. 푸시킨은 1799년에서 1837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제가 4주 동안 연도랑 날짜를 말씀드릴 건데, 이 연도랑 날짜는 신력,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에는 율리우스력이라고 해서 율리우스 시저 황제가 지은 달력을 썼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쓰는 그레고리우스 교황 15세가 쓰는 그레고리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떤 책에 보면은 연도나 날짜가 옛날 율리우스력을 써서 날짜나 연도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2주 차이가 납니다. 2주.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기록하는 날짜나 연도는 전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옛날 어떤 책들이나 인터넷 찾아보면 옛날 그 율리우스력으로 써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고 여기서 또 성입니다. 성. 서양 사람들 뭐 모차르트, 차이콥스키나 뭐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성이잖아요. 푸시킨은 성이고 푸시킨은 러시아 말로 푸시카라는 대포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대포.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구성됐나 이거를 사실 좀 말씀드릴 텐데, 러시아 사람 그 러시아 소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람 이름은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시죠? 근데 푸시킨이 성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앞에 나오는 알렉산드르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하고 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세르게이비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세르게이비치라는 거는 부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칭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부른다 이런 말이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부칭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칭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아버지의 아들, 어느 아버지의 딸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보통 이 남자인 경우는 아버지 이름에다가 오비치나 예비치라는 거 붙여요. 여기 그래서 세르게이비치는 아버지 이름에다가 예비치를 붙였어요. 아들인 경우는 아버지 이름에 예비치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세르게이입니다. 예비치를 빼면 세르게이. 그러니까 푸시킨의 아버지 이름은 세르게이예요. 세르게이.
세르게이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지 보니까. 그렇고요. 근데 이 푸시킨 초상화 이게 초상화인데 1930년대쯤 그린 건데 이 초상화를 보면 피부 색깔이 어떻게 보이세요? 완전히 하얀 거야? 좀 네. 까무잡 잡혀 보이지 않으세요? 곱슬머리에? 이 푸시킨의 황인종 같다고요? 네, 푸시킨이 선조가 그 흑인이에요, 흑인.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푸시킨이 러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게 동상이거든요. 푸시킨 동상. 푸시킨 지금 동상 제막식을 한 건데 박수 치고 있죠. 이게 어디냐면 모스크바에 있는 공항인데 셰레메체보 공항이라고 원래는 옛날 귀족 셰레메체프라는 사람 이름을 딱 만든 건데 2019년부터 그 모스크바의 대표 공항인 이 셰레메체프 공항이 셰레메체프 푸시킨 공항으로 바뀌었어요. 러시아에서 공모를 해서 어느 사람 이름을 붙여서 이 공항 이름을 만들 거냐 할 때 러시아 사람들이 공모라고 투표를 해가지고 푸시킨 이름을 붙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보다 푸시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푸시킨이 없었으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거든요. 푸시킨의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한테 푸시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루시는 옛날 러시아를 루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러시아 역사 1000년의 기념비라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최초로 세워진 도시 저 러시아 북쪽에 노브고로드라고 가면 있는데 거기 가면 1000년 동안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푸시킨이에요. 그러니까 푸시킨에서 러시아 푸시킨이 이 1000년 역사 기념비에 등장할 정도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푸시킨 옆에 있는 인물이 다음 시간에 할 고고골입니다. 이 사람의. 자, 여기 보면 지금 뒤가 왔네. 아브람 이게 글자가 잘려서 보이네 이게. 자, 아브람 페트로비치 한니발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러시아에 맞아요. 그 푸시킨의 외증조부예요. 외가 쪽 외증조부 할아버지. 근데 이분은 흑인인데 지금 얘는 어디 살았냐?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라고 있죠. 에티오피아 안에 독립한 나라 있어요. 에트루리아라고. 그 나라 출신인데 그 나라에서 태어나 살았는데 이제 노예 상인이 잡아다가 오늘날 터키 옛날 오스만 투르크죠. 거기다가 팔았어요. 이 할아버지를. 그래서 이 한니발 이 러시아 말로는 간니발이라고 하는데 한니발 소리가 러시아 말로 그로 나가지고 이 간니발이 어디로 왔냐? 오스만 투르크 당시 수도인 수도가 아니고 오스만 투르크 도시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왔는데 콘스탄티노플에 가 있었던 그 러시아 대사가 있어요. 옛날 공사로죠. 공사가 이 간니발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러시아 궁궐로 데려왔어요. 노예로 터키로 잡혀온 사람을. 근데 뭐 옛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옛날에 흑인이 무슨 궁정에서 일을 한다? 이건 좀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뾰트르 대제는 피부색이나 인종의 성별의 인종 이런 거에 상관없이 유능한 사람을 쓰기로 했거든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뭐 가리질 않고. 그래서 이 뾰트르 1세 러시아 역사에서 뾰트르 1세 뾰트르 대제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 간니발을 궁정에서 데려가서 자기 밑에서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뭐 해외로 유학, 똑똑해서 해외로 유학도 갔다가 돌아와서 장군이 돼서 공을 세워서 뼈들 대제 밑에 이렇게 훈장을 받았죠. 그래서 이 간니발이 푸시킨의 할아버지, 외가 쪽 증조부라는 거예요. 외증조부 할아버지. 어머니 쪽이죠. 그 푸시킨 어머니 쪽. 그래서 푸시킨 피부가 검은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뾰트 1세가 바로 그 외증조 할아버지를 궁궐로 데려와서 이제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일을 하게 한 거죠. 이거 보면 이 앞에 사람이 뾰트 1세고 뒤에 뭐 흑인 한 명 있죠. 흑인. 이분이 그 푸시킨의 외증조 할아버지인 한니발. 그 로마랑 싸웠던 한니발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예, 포에니 전쟁 싸웠던. 그래서 이 러시아 말로 간니발이었었는데 러시아에 가면 이분 동상이 이렇게 있죠. 푸시킨 외증조 할아버지. 귀족 집안들은 옛날에 다 문장이 있었죠. 이 집안 황제나 귀족들은 집안을 대표하는 문장. 특히 외가 쪽이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문장에 보면 이렇게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예. 그렇고 푸시킨 그러면 아버지 쪽은 어떠냐? 이 아버지 이름이 이분이에요. 세르게이 르보비치 푸시킨. 그 푸시킨의 부친이 세르게이비치라고 했죠. 그래서 예비치를 빼면 아버지 이름이 세르게이다. 아버지 이름 세르게이잖아요. 세르게이. 아버지는 푸시킨의 아버지는 상류 사회에서 이제 귀족 사회에서 풍자가면서 또 아마추어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푸시킨이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아마추어 시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 한니발 장군의 손녀였고요. 네. 근데 이 아버지 쪽에 또 증조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쪽의 증조부는 뾰트르 1세 시대에 뾰트르 1세 밑에서 있던 근위대 하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푸시킨의 어머니 쪽 한니발 장군하고 아버지 쪽 이 푸시킨의 아버지의 증조부랑 알고 지냈을지도 몰라요. 둘이 다 뾰트르 대제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아버지 쪽 집안의 문장입니다. 아버지 쪽 집안 문장. 여기 독수리 이렇게 있죠. 러시아 국가 문장은 양쪽 독수리가 있는데 쌍쪽 독수리인데 이게 한쪽만 있어요. 이쪽은. 아무도 국가가 아니고 황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어머니 봅시다. 어머니. 좀 아까 아버지 맞죠? 어머니 이름이 나제시다 오시포브나 간니발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 성이 남편 성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옛날 성이 바뀌기 전에 이제 간니발 장군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면 약간 곱슬곱슬, 그 흑인들이 머리가 곱슬곱슬하잖아요. 곱슬곱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머니 이름은 나제시다 오시포브나 간니발. 성이 간니발이고 이분이 엄마의 성이. 이름이 나제시다입니다. 나제시다라는 말은 소망, 희망 이런 말이에요. 러시아 말로요. 오시포브나가 이제 부칭인 거죠. 오시포브나. 남자 부칭은 예비치나 오비치를 붙인다고 했고요. 그거를 빼면 아버지 이름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여자는 이 아버지 이름에다가 오분화 또는 예분화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이 50보분화가 이제 부칭인데, 오분화를 빼면 오십가 나오죠.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갖다 쓴 거죠. 조셉. 요셉의 딸이다 이런 말이죠. 이 요셉의 딸. 어머니는 여러분 간니발 장군의 손녀였고요. 네. 그래서 푸시킨은 1799년 6월 6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납니다. 푸시킨이 태어나고 나서 어렸을 때 사진 이제 초상화예요.
근데 이 6월 6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6월 6일이 푸시킨 생일이라는 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지금 6월 6일은 지금 이제 달력 기준이죠. 네. 자, 푸시킨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자하로보라고 외할머니가 사시던데,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엄마, 좀 아까 봤던 그 나지시다 50보브나 간니발 장군의 어머니, 간니발의 어머니 집에서 살았던 거죠. 외할머니니까. 1805년부터 10년까지. 그러니까 푸시킨이 799년에 태어났으니까 6살부터 한 11살까지는 이 외할머니 집에 자주 가서 있었다고 그래요. 외할머니 집에.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러시아 이야기, 그리고 옛날의 귀족들은 유모의 설에서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가 들려주는 러시아 옛날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푸시킨이 이 작품을 쓸 때 러시아적인 거가 많이 이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유모한테 들은 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아직도 보신 분이 계시네. 그래서 여기 자하로보에 있는 외할머니 동상하고 푸시킨 동상이에요. 자, 거기 있는 푸시킨 동상. 그래서 여기서 어렸을 때 많이 지냈다는 거. 유모 있습니다. 유모. 아리나 로디오노브라고. 예. 이 유모한테서 푸시킨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러시아 귀족들은요, 러시아 말을 잘 못했어요. 이게 이상하죠.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말 하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옛날 귀족, 러시아 귀족들은 한 1800년대 중반, 후반, 그리고 19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공용어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세요? 유럽의 공용어는 옛날 프랑스어였어요, 프랑스어. 네.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말은 하지만은 러시아 말로 쓰고 읽고 하는 게 제대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러시아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갑자기 막 말이 프랑스어로 바뀌어요. 혼자서. 여러 자기네끼리 막 프랑스어로 한다든지, 보면 프랑스어 막 튀어나오고 독일어가 또 튀어나오고 그러는 게, 귀족들이 러시아 말을 막상 잘 못해도 유럽의 공용어인 프랑스어로 막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귀족들이 러시아 말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 말만 할 뿐이지 글로 쓰는데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유모가 러시아 말로 된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푸시킨이 나중에 제가 푸시킨이 어떤 사람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푸시킨 같은 경우는 유모한테서 배운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러시아 말로 대체해서, 아름다운 러시아 말로 대체해서, 프랑스어나 러시아 말 쓰지 않고도 러시아어로 얼마든지 충분하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 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푸시킨이 이제 러시아 시 문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러시아 현대 러시아 문학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표준어라고 하죠. 표준이 되는 언어다. 근데 이 러시아에서는 문학어라고 그래요. 문학 작품에서 쓰이는 말이 표준이 된단 말이죠, 러시아에서는. 네.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같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문학에서, 작품에서 쓰이는 말이 표준어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쓰이는 말이 문학어의 기준이에요. 표준어. 우리나라 말로는 표준어. 근데 아무튼 이 문학어의 기준을 는 말을 만든 분이 푸시킨이고, 그거는 누구한테 들은 거냐? 그 표현 방식을 이 유머한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킨이 지금 시를 지어서 읽고 있고 친구가 듣고 있는데, 뒤에 유머, 그 보셨던 유머가 있죠? 유머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푸시킨 소상화고요. 자, 푸시킨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푸시킨이 살았을 황제가 알렉산드르 1세라고 있어요. 알렉산드르는 황제는 1, 2, 3세가 있는데 러시아 1세 황제가 통치하던 때고요.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귀족들을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리체이라고. 리체이는 요새도 리체이가 있는데 요새는 리체이가 좀 수업료가 비싸다든지 우리나라 치면 무슨 자유형 공립고 같은 약간 그런 사립고등학교 약간 자유형 공립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예. 아무튼 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푸시킨이 일기생으로 들어갔고 소리가 끊긴다고요? 그럼 좀 더 마이크를 제가 안 쓰고 여기 지금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쓰는데 다른 분들이 지금 마이크를 혹시 켜신 분 계세요? 마이크를 켜신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네. 제가 네, 말할 때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질문하실 때 빼놓고는 일단 끄시는 게 다른 부분으로 숨을 많이 하고 한 분이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그냥 강의를 할 때는 강의하는 사람만 키는 게 낫더라고요. 나중에 질문이 계실 때만 그 마이크를 키시는 게 물리지가 않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체이 이 귀족 학교에서 푸시킨이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치기 참 공부를 11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한 12살? 12살부터 6년 동안 이제 18살까지 공부를 한 거죠. 18세까지. 이게 제가 작년에 러시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작년에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갔어요. 2월에. 네. 여기서 유학을 했으니까 뭐 여기 많이 가긴 했지만 여기 학생들 데리고 작년에 갔던 사진인데 이 건물에서 이제 푸시킨이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 입구거든요. 이거 앞에 여기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서 아까 찍은 거고 이 뒤로 와서 이렇게 본 거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안에 들어가면 푸시킨이 실제 공부가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서 이쪽 학교에서는 성적 순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과목별로 앉는 자리가 달랐어요. 과목마다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앞에 앉고 다른 학생은 높이 못하면 뒤로 가고 그러니까 푸시킨은 수학 같은 경우는 뒤에 앉고 문학은 앞에 앉고 그랬어요. 여기 미술실인데 그림이 있어요. 푸시킨이 문학 작품에 나오는 사파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렸거든요. 이게 푸시킨 그린 거예요. 걔가 이제 사냥감 물고 있는 거죠. 여기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푸시킨이 살던 방도 있어요. 이게 푸시킨이 살던 방이에요.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 써있어요. 14번 방. 이 방에서 푸시킨이 살면서 공부를 했었죠. 푸시킨이 이제 졸업 때 졸업 전에 이제 시를 읊었는데 그 짜르스코의 셀로의 회상이라고 여기 이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짜르스코의 셀로는 말이 한 소리고요. 짜르스코이라는 말은 짜르가 황제죠. 러시아 황제. 황제 도시 이름이 짜르의 마을이에요. 짜르가 직속으로 다스렸다는데. 그래서 이 짜르스코의 셀로에서의 회상이라는 시를 읊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할 내용이 나오는데 예카체리나 2세라고 예카체리나 여제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 작품에도 나오는데 예카체리나 여제가 스페디아 왕 작품에도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잘 나갔던 유명한 시인인 제르자빈이라고 지금 일어나서 귀를 대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분 앞에서 낭송을 해서 이분이 내 시대를 갖고 새로운 시인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푸시킨이 대단한 뭔가 벌써 후학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를. 푸시킨 졸업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학교 뒤에 가면 푸시킨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푸시킨 학교를 졸업하고 뭘 했냐? 이 1817년부터 20년까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무성에서 근무합니다. 귀족이니까 근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직사회에서. 러시아에서 그 귀족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공직 사회에 나가서 공무원 관료가 되든가 아니면 군인으로 와서 장교가 되든가. 이제 졸업을 할 때 이제 푸시킨은 서사시 루슬란과 류드밀라라는 작품을 서사시를 완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루슬란과 류드밀라. 루슬란이 남자 이름이고 류드밀라가 공주 이름이에요. 이거 뭐 이 내용이 뭐다까지 하면 이제 너무 길으니까 그런 작품이 있다. 이따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푸시킨은 공직사에서 근무하다가 러시아 남쪽 지방으로 유배 추방을 당해요. 왜 그러냐? 이 푸시킨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지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 농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농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농민노예. 그러니까 농민은 농민이 노예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노는 사람이 아니고 사고 파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농노 제도가 언제까지 갔었냐? 19세기 후반까지 갔죠. 알렉산더 2세 때까지. 그래서 농노 제도랑 그런 사회의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저항하는 농노 제도를 고발하는 시를 쓰다 보니까 최대 비판적인 시를 쓴 거죠.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고위 귀족층에 볼 때 불온하다 이런 생각을 이게 들어가지고 이제 관료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쪽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요. 추방을. 그래서 추방을 갑니다. 근데 이게 푸틴한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 이 남쪽 러시아 지방은 자연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창작의 어떤 그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푸시킨이 1820년부터 24년까지 러시아 남쪽의 카프카스, 옛날 분들은 뭐 코카사스라고 그 외 고위 높은 산악지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수촌 있죠. 여기 살고 그 남부 카프카스랑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 몰도바라는 나라, 루마니아 옆에 붙은 나라 있어요. 그 나라의 수도인 키시뇨프. 카프카스를 갔다가 키시뇨프로 또 장소를 옮겨서 유배를 당했다가 오데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유배를 가요. 옮겨간 이유는 이 유배지에서 푸시킨을 감독하는 장군이 근무지가 옮겨가는 바람에 따라서 옮겨가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푸시킨이 서사시로 뭐 카프카스 지역이 있으니까 카프카스의 포로 뭐 그쪽 지역 다니면서 박치사라의 분수라든지 이런 작품을 쓰고 푸시킨 작품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작품인데 이 운문 소설 형태는 운문인데 시인데 내용은 소설이에요.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사실 이 작품 할까 하다가 이 작품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지금 405페이지인데 그래서 이걸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건 좀 장편이라 안 하고 푸시킨의 이 스페드 영화를 한 건데 네. 아무튼 이 작품을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 그 아까 말했던 키시뇨프라는 데 있어서 유배를 가서 푸시킨이 살던 데예요. 이 집이 지금은 이제 또 푸시킨이 있었던 데는 다 지금 방목이 됐습니다. 네. 푸시킨이 있던 데는 전부 다 박물관이 됐어. 이 푸시킨 그림, 푸시킨 초상화 옆에 푸시킨 자기가 직접 자기 초상화 그린 건데. 네. 여기서 푸시킨 작업을 하고 옆에가 이제 식당 뭐 이런 거였죠. 네. 차를 마시고 사모바를 걸어서 차 마시는 기구인데 푸시킨이 남쪽에 가서 이제 활동할 때 그 사진이었고 그림이었고 그러다가 푸시킨이 다시 또 유배지로 옮겨요. 1824년부터 26년까지 미하일롭스코예라고 푸시킨 어머니의 영지. 그러니까 귀족들은 옛날에 그 유럽의 장원이라고 장원 좀 다른데 아무튼 영지라고 그 귀족들이 큰 영토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농사도 밑에 농노들이 짓게 하고 그렇게 사는 데 있었어요. 거기로 유배를 옮겨줘요.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어머니 있는데 아버지 있는데 갔으니까 뭐 사실 유배는 유배인데 좀 좋은 거죠.
어머니 영주였고요. 여기 가서 뭐가 가까우냐? 그 오시뽀바라는 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귀족 부인. 그분의 영지를 거의 매일같이 갔어요. 왜냐면 이 집에 이 집 부인 집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이 시골에서 엄청나게 큰 데였기 때문에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여기를 매일 같이 갔어요. 근데 여기를 가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이제 보리스 고드노프라고 사람 이름인데 역사에 나오는 통치자였던 사람, 차르했던 사람.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푸시킨이 그 50보가 부인이 결혼을 두 번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어서 첫 번째 재혼을 또 했는데 그 첫 번째 남편하고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딸들하고 한 5명 정도 이렇게 많이 사랑에 빠져요. 푸시킨은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하고 사랑에 빠진다더니 스캔들이 좀 있었던 분이에요, 사실은. 뭐 막 큰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지냅니다. 이분이에요.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바. 예. 그 오시포바 이고요. 지금 여기 건물이 박물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당시 그림으로 그 집을 스케치했던 거고. 그래서 푸시킨이 그 집에 딸들하고 자주 만났던 푸시킨의 벤치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벤치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예. 그래서 이 작품, 이 벤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그 운문 소설에 푸시킨을 막 하고 만났던 푸시킨이 50보바 부인 때 딸들하고 만났던 내용이 예브게니 오네긴을 쓰는데 토대가 돼요. 예. 거기서도 이 딸들하고 예브게니 오네긴이 남자 주인공인데 오네긴이 딸들하고 만나는 시골의 딸들하고 귀족의 딸들하고 만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지냈는데 여기 좀 보면 남편의 딸이 한 둘 있고 이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남편의 딸들이 한 셋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의 딸들이 몇 명 있고 예 그렇죠. 집이 도대체 근데 얼마나 귀족이 대단했냐 이게 이제 정도 집이에요. 엄청 크죠. 예. 옛날에 그 러시아 귀족들은 조선의 뭐 양반 이런 거하고 양반은 러시아 귀족하고 상대가 안 됐어요. 조선의 양반은 러시아 귀족에 비하면 뭐 하류층이 하위층 수준이거든요. 이 영지가 땅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푸시킨이 살던 1번 집 이거고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뒤에 풍차 있죠. 풍차 여기 14번 이렇게 찍은 건데 이 풍차 여기 길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그 건물이 나옵니다. 푸시킨. 근데 푸시킨이 여기에 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러시아에서 제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꽤 중요한 얘기인데 푸시킨한테도. 왜냐하면 푸시킨이 1825년 12월 14일 날 제카브리스트의 봉기라는 게 일어나요. 제카브리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제카브르가 러시아 말로 12월입니다. 12월. 그러니까 이스트는 영어의 IST 같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는 어미인데 12월에 봉기를 일으켰다고 해서 12월 당원 뭐 이렇게 말해요. 제카브리스트 봉기. 제카브리스트 봉기라는 거는 그 처음에 이 푸시킨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다스렸죠. 그러다가 알렉산드르 1세가 갑자기 죽으면서 동생인 니콜라이 1세라는 분이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카브리스트라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제 그 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왔다가 지고 러시아 군대가 결국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프랑스 군대한테 항복을 받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프랑스에 갔던 장교들이 그 전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났죠. 프랑스 혁명에 이제 이상을 전 유럽에 전하려고 나폴레옹이 결국은 전한 건데 그 이상을 토대로 자유평등 박의 정신 가지고 이제 배우고 귀족들이 돌아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는 전제 군주제
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제 군주제를 유럽 프랑스나 영국 같은 프랑스 같은 공화정 또는 영국 같은 입헌 군주제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황제가 새로 바뀌어서 즉위식하는 날 봉기를 일으켰는데 실패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입헌 그러는데 문제는 푸시킨의 그 친구들이 그 제카브리스트 봉기에 많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푸시킨은 사실 만약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으면 참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푸시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지 않은 바람에 참여를 안 하고 푸시킨이 그 제카브리스트 봉기로 인한 문제 봉기가 결국 실패했거든요. 몇 시간 만에. 그래서 그 사건에 얽히질 않아요. 이 니콜라 1세라는 분이 즉위식을 하는 날, 이 황제가 예,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원로원 광장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실패해서 주동자가 이렇게 잡혀가고 5명은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 푸시킨이 그 5명이죠, 5명. 푸시킨이 직접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교수형 당해서. 예. 아무튼 푸시킨은 그래서 제카브리스트 봉기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결국 화를 면하죠. 그러다가 푸시킨이 이제 유배가 풀려서 1826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복귀를 합니다. 다시 복귀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푸시킨이 푸시킨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푸시킨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여러 여자를 이제 만나기도 하고 연문도 뿌리고 뭐 스캔들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짝사랑도 하고 그랬는데 1828년에 나탈리아 곤차로바라는 여자랑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나탈리아 곤차로바 그때 나이가 몇이었냐? 16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푸시킨이 청혼했는데 푸시킨 어머니가 나탈리아 곤차로바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청혼을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푸시킨이 마음에 상심을 하고 지방에 갔다가 다시 1년 후인가 돌아와서 30년에 18살인가요? 그때 이제 푸시킨이 청혼을 해서 나탈리아 곤차로바랑 어머니가 수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푸시킨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아버지의 영지는 볼디노란도 단대했어요. 볼디노에 갔는데 이게 돌아오려는데 그때 갑자기 러시아에 콜레라 터졌어요. 콜레라 유행이 돼가지고 못 가고 여기서 격리를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격리 당하잖아요. 이 러시아에서도 이때 콜레라가 1836년에 지금부터 한 얼마죠? 190년 전. 190년 전에 콜레라가 그 당시 러시아에서 유행해서 푸시킨이 여기서 석 달 동안 집에를 못 가고 격리를 당해요. 요새 같이 요새 우리는 뭐 2주 격리인데 여기는 석 달 격리예요. 푸시킨은. 아무튼 근데 이게 격리가 또 이제 푸시킨한테는 좋았던 게 이때 또 문학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벨킨 이야기랑 예브게니 오네긴 집필을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년에 돌아와서 모스크바에서 결혼해가지고 4개월 동안 모스크바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 러시아는 우리나라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좋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는 좋아요. 근데 무슨 사이가 나쁘냐? 우리나라랑은 반대예요. 러시아는 사위랑 장모 사이가 나빠요. 그 왜 그러냐? 예, 왜 웃으시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랑 너무 밀착이 돼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위가 남편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장모님하고 사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거꾸로 이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시집 오는 러시아 여자분들이 시어머니랑 잘 지내. 근데 한국 남편들이 러시아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푸시킨도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모스크바에서 넉 달 살고 결국은 5월 달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를 합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 가까운 데로. 학교 쪽에 있는 도시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또. 이게 누구냐면 나탈리아 니콜라이브나 곤차로바가 성이죠, 이제. 나탈리아 이름, 니콜라이브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딸은 예분화를 붙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니콜라이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여자분들은 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학생회에서 학생들한테 이 사진 보여주면 다 한마디씩 하는데, 학생들이 남자건 여자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허리가 너무 가린다고 하더라고. 이 코르셋을 아마 끼긴 하지만. 근데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보면 더 놀라실 거든? 어우. 이 푸시킨이고요. 좀 흑인 닮았죠, 이게 약간 피부가. 나트의 관찰해 봐. 상당 미인이죠. 이 투상한 거 딱 봤는데도. 푸시킨 부인이 그 당시 사교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응. 근데 나중에 푸시킨이 이제 후회를 하지. 왜냐면, 결혼을 막상 하고 봤더니, 푸시킨 부인이 낭비벽이 심하고, 머리는 지적으로, 머리가 든 게 없는 여자였거든. 그래가지고 푸시킨이 결국은 그 때문에 이 어떤 미모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그게 결국 푸시킨을 나중에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죽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해드릴까요? 어떻게 그건가? 예, 예쁘게 가늘다. 맞아요. 자, 그래서 푸시킨이 살았던 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볼디노 아까 있었죠. 볼디노 아버지 영지. 그 아버지 영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 영지에 여기 가서 콜레라 때문에 격리를 했죠. 3개월 동안. 아버지 영지에서 이 집에서 격리를 당해서 있으면서 작품들을 완성한 거고요. 아버지 집에서 푸시킨이 썼던 글들. 푸시킨 동상이죠. 자, 이 교회에서 푸시킨이 모스크바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 모스크바에 가면 아르바트 거리라고 있어요. 혹시 러시아 가보신 분 계세요? 참? 가보셨어요? 모스크바 가보셨어요? 김영호 선생님께서? 네. 모스크바. 이 집도 가보셨어요, 혹시? 못 가보셨어요? 아르바트 거리는 가봤습니다. 그럼 이 건물 못 보셨나요, 혹시? 이게 결혼하거나 신혼생활을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을 했던 집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집에서 4개월 동안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고, 가보면 여기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잉크통이 있어요. 위에 흑인이죠. 그 집 앞에 푸시킨하고 나탈리아 부인의 동상 있고, 이 사람들이 맨날 여기 초랑 꽃을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푸시킨이 1933년에 폴디노로 아버지 영지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유럽에서 제일 길다는 볼가강,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짓는 우랄 산맥 지역 쪽으로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1933년에 저희가 오늘 다룬 스페이드 여왕이라는 작품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1934년 같은 해 프랑스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고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1세, 그 당시 니콜라이 1세가 황제가 뭘 했냐? 푸시킨을 궁정 시종보로 임명해요. 이 시종보가 뭐 하는 거냐면 무도회죠, 무도회. 유럽에서는 얘네 무도회를 하잖아요. 황제가 주관하는 무도회를 담당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사실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 젊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푸시킨은 이미 이때 30대가 넘었죠. 그러니까 푸시킨이 이거를 자기를 시종보로 임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났어. 왜냐? 이거는 어린 애들이 하는 건데,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자기같이 30대 중반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맞지 않게 이런 직책에 임명했다는 거죠. 니콜라이 1세가 이걸 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푸시킨 아내 때문에. 푸시킨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 사교계에서 제일 강한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황제도 푸시킨 아내가 그렇게 미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킨 아내를 황제가 보고 싶어서 무도회 하면 당연히 이 푸시킨 맨날 와야 되니까. 그럼 푸시킨만 오겠어요? 푸시킨 아내도 와야지. 당연히. 무도회인데. 그러니까 황제가 푸시킨 아내를 하도 미인이라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 푸시킨을 무도회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담당한 사람을 임명한 거고요. 그래서 푸시킨 매우 화가 났죠. 여기까지는 근데 푸시킨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데, 아무튼 1년 후에 이 스페이드의 왕이 완성됩니다. 이거 오늘 읽은 작품. 알려서 지금 출판을 하는 거예요. 34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브기니 오네긴, 푸시킨이 쓴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하다는 거. 이걸 역시 출판하고요. 36년은 다시 1년 후에는 대유의 딸이라고, 아까 러시아에서 그 유명한 봉기, 농노들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 나눠 관계된 이 작품을 또 출판합니다. 니콜라이 S. 아까 봤었죠, 한번. 다른 섬 사진인데. 집이 뭐냐? 푸시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던 집인데, 이 집에서 푸시킨이 살다가 네요. 죽게 된 이유는 뭐냐? 이 집에 푸시킨 동상이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틀이 있고 틀 안에 푸시킨 동상이 있어요. 푸시킨이 살던 집 응접실, 예. 집안을 잠깐 구경하면 여기 소파에서 푸시킨이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 푸시킨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잉크통도 이렇게 흑인 모습이 있죠. 푸시킨이 죽기 1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푸시킨이 그 어머니 영지로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어머니 영지 근처에 있는 교회에다가 땅을 이제 사서 어머니를 장례를 치료를 하고 자기도 그 옆에 어떤 나중에 죽으면 묻힐 땅을 마련했는데 1년 후에 자기가 죽으니까 푸시킨이 사실 자기 죽을 무덤을 미리 산 거죠. 사실은 푸시킨도 모르게. 36년에 근데 36년 말에 어머니 돌아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데, 이 프랑스 근위 기병이 있었어요. 이름이 샤흐르 드 핵앤방테스라고 있었어요. 러시아 말로 쓰는 말로 흔히 방테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랑 아내 나탈리아 곤차로브랑 추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근위 기병 샤흐르 방테스는 사실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벨기에에서 그 공사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헤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유럽에서 양자로 입양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탈리아 곤차로바인 그 푸시킨 아내가 하도 예뻐서 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모 습관들이 일어나니까 푸시킨이 그거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결투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에서는 당시 결투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판테스가 결투를 이제 신청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 결투를 일단 모면하고 자기가 추문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또 해서 나탈리아가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랑 결혼을 해요. 근데 언니랑 결혼하면 어쨌든 인척이 되니까 나탈리아를 또 자주 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테스가 이중으로 머리 쓴 거예요. 네, 일단 추문을 가라앉히고 나탈리아 자기가 계속 구애하는 나탈리아를 보러 올 수 있도록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이 여기에 겨울이 그랬는데 다 1월인가? 나서 단테스가 다시 이 푸시킨 부인 나탈리아로 춤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나탈리아가 춤을 일으킨다고 단테스랑 춤을 일으키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이 편지를 푸시킨이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제 안 되겠다 해서 푸시킨이 단테스한테 결투를 신청해요. 근데 푸시킨은 사실 시인이고 뭐 총을 그전에 잡아본 적이 있긴 하지만 단테스는 정식 군인 장교인데 육군 장교인데 결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결투를 하면 푸시킨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 당시 결투가 불법이었는데 근데 무슨 결투에서 1837년 2월 8일인가 결투를 해서 3일 후인 2월 7일이라는 결투에서 2월 10일날 푸시킨이 결국은 단테스가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 단테스랑 그 유럽에서 결투를 어떻게 하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결투를 하게 되면 총이 있고 양쪽 사람이 총을 하나씩 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10발자국인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나 하여간에 결투를 신청한 사람이 먼저 쏘든가 그래요. 그래서 가면서 쏘면은 쏘서 맞추면은 쓰러지고 뭐 대구 결국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투를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원래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투를 일단
결투를 거부하는 건데 아까 수치니까 결투 받았다가 다시 그날 아침 되면은 깜깜해지. 결투 보통 밤 늦게 아니면 새벽 이렇게 일어나는데 둘 중에 한쪽이 결국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귀족들이 결투를 하는 건데, 군인이나 귀족들이 얘들 그 당시 때 유럽에서는 결투를 명예를 지키는 선에서만 받아주고 취소를 하면 되는 건데 뿌시킨이나 단테스가 다 취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투국은 이 단테스가 쏜 총은 뿌시킨의 허벅지를 통과해서 이게 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뿌시킨한테 복막염을 일으켜서 결국은 뿌시킨 사망 원인이 복막염이에요. 옛날 요새 같으면 그렇게 총을 허벅지 맞아서 배로 들어간 거를 수술해서 끊어서 안 죽을 텐데 옛날엔 복막염 이후로 치료하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리고 뿌시킨이 쐈던 총알은 단테스의 그 위에 입었던 옷에 단추에 맞고 튕겨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단테스는 가볍게만 다치기만 하고 뿌시킨이 복막염을 일으켜서 결국은 결투 있고 3일 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탈리 곤차로바는 여자랑 뿌시킨이 결혼한 바람에 사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 물론 결혼했어서 꼭 알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 뿌시킨이 여자의 외모만을 보고 결혼한 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죽기 전에 뿌시킨이 니콜라 2세 황제한테 황제의 명을 어기고 결투를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더니 니콜라 2세가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때 4명 있었는데 아이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하고 어떻게 해주겠다 해서 결국은 그렇게 말대로 하죠. 이 단테스. 이 사람하고 결투한 거예요. 이 사람은 꽤 오래 살았어요. 1895년까지. 자, 이 언니가 이 여자예요. 얘가 찌른 니콜라이브나 곤차로바. 이 여자분하고 결혼했죠. 단테스가. 언니를 일찍 죽어 43년에. 자, 뿌시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문학카페라고 하는데 제가 찍었네. 문학카페에서 결투를 하기 전에 차를 한번 마셔요. 그리고 차를 마시고 나서 문학카페라고 써있죠. Great Russian Poet. 여기서 뿌시킨이 차를 마시고 지금도 가면 이 뿌시킨이 앉아서 차를 마셨던 자리에 뿌시킨 밀라 비행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뿌시킨이 썼던 그 권총, 결투에서 썼던 권총이 뿌시킨이 아까 그 살던 집에 가면 있고요. 입고 왔던 조끼랑 장갑, 결투 때 앉아 쓰러져 있는 게 뿌시킨이에요. 그래서 뿌시킨이 이렇게 단테스고 뿌시킨이 다쳐서 뿌시킨이 결투했던 자리에 지금 가면 이렇게 기념비가 있고요. 뿌시킨이 죽은 시각 오후 2시 45분이 그 뿌시킨이 아까 그 마지막에 죽었던 소파에 죽었던 집에 가면 이게 있어요. 죽고 나서. 네, 그래서 죽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뿌시킨이 아프고 병세가 위중하고 아프다고 그래서 결국은 죽으니까 사람들의 매우 큰 관심거리였어요. 뿌시킨은 살아있을 때부터 러시아를 대표하는 유명한 당대 제1의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뿌시킨이 죽고 나서 니콜라이 1세 황제가 뿌시킨으로 인해서 소요나 어떤 그런 봉기 같은 게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 뿌시킨이 장례식장을 갑자기 옮겨서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못하게 하고 비밀리에 뿌시킨의 다시 그 유해를 뿌시킨이 어머니가 묻혔던 어머니 영지가 있는 그 교회로 옮기죠. 그래서 거기에 뿌시킨이 묻혀요. 지금 여기 가면 뿌시킨 이렇게 꽃다리 많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 해마다가 아니죠. 매일같이 이렇게 뭘 갖다 놔요. 유명한 사람들 앞에. 정리하면 진짜 뿌시킨은 어떤 사람이냐? 러시아에서는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 같은 존재다. 극가기도 하고 산문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 자, 뿌시킨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러시아에서는 사실 낭만주의 문학이 토대에 있었어요. 오늘 그 읽어볼 스페이드 여왕도 사실 어떤 환상적인 유령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요소에다가도 있지만 카드 게임을 하는 실제적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주의 문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뿌시킨은 러시아에서 사실주의 문학에 토대를 놓은 사람이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뿌시킨은 또 장르의 경계선을 파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운문 소설이라는 건 사실 그전에 없었거든요. 운문, 시면 시고 소설이면 소설이지 운문과 소설 섞어놓은 형태는 없단 말이에요. 형태상은 운문인데 형식상 내용은 다 보니까 소설이거든요. 이 예부견이 아니긴 해. 시가 쭉
쉬운 형태가 되어 있지만 시가 쭉 이어서 하나의 소설로 내용이 계속 전개되는 거. 그러니까 운문 소설을 쓰신 분, 장르의 경계선도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 잉여 인간의 전형적인 인물을 구현해냈다. 잉여 인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잉여라는 건 남아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인간, 이 남아도는 인간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제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제카브리스트의 난은 프랑스 혁명의 그 정신을 프랑스에 가서 보고 배워온 러시아 귀족들이 보고 배우고 나서 그거를 러시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제카브리스트의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결국은 그게 실패했거든요.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위로부터의 개혁, 우리나라의 갑신정변 같은 식으로 되어서. 그래서 그게 실패하면서 러시아의 전제 군주 형태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날 때까지. 그러면서 이 젊은 어떤 능력이 많은 귀족들이 자기네들의 능력은 많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거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실망을 하고 뭐 유유자적 또는 고향에 가서 낙향하면서 지내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능력은 많지만 현실 세계에서 구현을 못하고 어떤 도박이나 이런 결투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잉여 인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잉여 인간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운문 소설 예브게니 오니에긴이란 말이죠. 예브게니 오니에긴이 그 작품 이름이기도 하지만 소설 이름이고 잉여 인간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예브게니 오니에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인물을 이제 구현해냈다. 이후에 나오는 러시아 문화에 보면 잉여 인간이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푸시킨이 이런 인물을 전형적으로 구현해냈고 다른 사람들이 푸시킨한테 배운 거예요. 잉여 인간을 형태를 유성이 19세기 때 러시아에 계속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시킨은 현대 러시아 문학어 표준어의 창시자다. 그다음에 푸시킨은 러시아 당연히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적인 거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 외래적인 거 뭐 귀족이니까 아까 뭐 프랑스어, 독일어 여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푸시킨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어요. 아버지가 시인이었기 때문에 집에 책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외국 러시아 책, 외국 책. 그래서 푸시킨 당연히 프랑스어도 유창했고 귀족이니까. 그래서 러시아적인 아까 유머나 할머니한테서 들은 어떤 러시아적인 옛날 이야기랑 러시아적인 거랑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 외래적인 요소, 푸시킨이 많이 읽었던 문학적인 그걸 혼합해서 러시아만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면서도 외래적인 것도 혼합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나의 것, 러시아적인 정서가 들어있는 나만의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아까 6월 6일을 왜 기억하라고 하냐? 유엔에 가면 유엔에서 정한 그 여러 몇 가지 외국어의 날이 있어요. 이 중에 뭐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유엔이 정한 러시아어의 날이 언제냐? 바로 푸시킨 생일이에요. 6월 6일.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푸시킨 생일날 러시아어 뭐 100일장 이런 걸 하거든요. 러시아어 이제 그쪽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대상으로. 그래서 푸시킨 생일이 왜 중요하냐? 유엔이 정한 러시아의 날이다. 푸시킨 생일을 가지고. 왜냐? 푸시킨이 현대 러시아 문학어를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푸시킨의 작품은요. 오페라로 러시아 오페라로 꽤 많이 작곡됐어요. 예. 푸시킨 작품은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오페라로 작곡될 정도로 러시아 오페라로 많이 작곡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작품을 좀 살펴볼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나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스페이드 여왕은 푸시킨 일단 중편 소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년에 써서 34년에 HP에 들어간 34년에 사실 출판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인물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그 스페이드 여왕에 나오는 백작 부인이 사실은 실제 어떤 인물을 모델로 한 겁니다. 실제 인물이 누구냐? 나탈리아 피트로브나 골리치나가 성이고요. 나탈리아는 아까 말한 대로 이름, 페트로브나가 부칭입니다. 페트로브나. 그러니까 페트로브나는 부칭이니까 아버지 이름에다 오브나를 붙이는 게 여자 부칭이라고 했죠. 누구누구의 딸. 그러니까 오브나를 빼면 아버지 이름이 뾰트르 대제같이 뾰트르 뾰트르의 딸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기신 분이 일단 사진부터 보면
이분이요. 나탈리아 페트로브나 골리치나 1741년부터 1838년까지 살았으니까 몇 세에서 사신 겁니까 도대체? 96세. 예. 이때 96세 살았으면 매우 많이 산 거죠. 지금도 96세 사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네. 매우 건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 그부터 근데 이분을 결혼정에서는 골리치는 아니고 체르니쇼브라고 했는데, 푸시킨이 이 스페이드 영화를 썼을 때 이분이 92세였고요. 이분은 살아오면서 5명의 러시아 황제를 섬겼어요. 물론 이제 푸시킨 쓴 스페이드 여왕에서는 그 백작 부인이 87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푸시킨은 그 이 골리친이나 모델로 된 골리친이나 여성 이 백작 부인을 나이를 5살 줄인 거죠, 사실. 백작 부인에서 그 스페이드 여왕에서는. 자, 이 골리치나는 1741년에 그 아버지가 외교관이었어요. 그 외교관이 아버지한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영국 대사로 가는 바람에 영국 대사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이제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1756년, 이 사람이 14살 때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고요. 60년, 그러니까 19살 때 프랑스 루이 15세 국왕이 황제가 통치할 때 아버지가 다시 프랑스 대사로 발령이 나와서 프랑스로 다시 가요. 그래서 온 가족이 프랑스로 갔다가 아버지랑 함께 다시 1762년 21살 때 프랑스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여자 동생이 다리아의 동생, 다리아랑 이 나탈리아 페트로브나가 러시아에서 가장 학식이 있는 여자 2명으로 알려져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나탈리아 페트로브나 이 언니랑 동생 다리아가 이 예카제네 2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카제네 여제라고 그러죠. 스페이드 영화에 보면 여제 황제한테 입고 저쪽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 여자 황제예요. 이 여자 황제를 궁정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해요. 이 스페이드 영화에 보면 백작 부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백작 부인이 스페이드 영화에 나오는 백작 부인 이름은 안나 페도토브나죠. 그 안나 페도토브나 톰스카야라는 백작 부인이 손자인 파벨 톰스키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함께 궁중의 여자 관리에 뽑혔었단다. 우리가 입궁을 했을 때 여제 폐하께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그 스페이드 영화에 나오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밑에서 일을 하는데 나탈리아 페트로브나 이 언니는 지금 보이는 블라지미르 보리소비치 골리친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성이 골리친, 이 사람의 이름이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르라는 말은 미르가 평화거든요. 러시아 말로 미르. 옛날에 저기 소련에서 우주정거장에 우주에 보냈던 우주정거장 이름도 미르인데, 미르는 평화, 그 다음에 세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블라지라는 말은 뭐를 가지고 있다, 평화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고. 보리소비치가 부칭이니까 남자 부칭은 오비치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비치를 빼면 아버지 이름이 보리스예요. 보리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 보리스. 이 공작, 어쨌든 이 공작하고 1766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세 때 결혼하는 거죠. 자, 이 골리친 공작 가문은 증조부가 뾰트르 대제의 가정교사였던 유서 깊은 가문이요. 그러니까 다 뭐 아까 푸시킨도 그렇고 다 뾰트르 대제랑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은 남편인 이 블라지미르 이 골리친 공작도 역시 아버지처럼 외교관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결혼 후에 이제 또 외국에 나가게 되고, 이제 결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집이 외교관이고 재산도 많지만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골리친이나 이 부인이 이제 성을 따라서 성이 바뀐 거죠. 골리친이나로 체르니쇼바에서 골리친이나가, 자, 아가 붙은 거는 여자일 때 아가 붙어서 골리친이나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남편 성으로 바뀌었는데 남편이 영지를 다니면서 영지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 관리해서 질서를 잡게 하고 다시 재정 수입을 늘리게 해줬어요. 그러고 이 남편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1783년에 파리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1783년이면 프랑스 혁명이 있기
6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 루이 16세랑 그 부인 누군지 아세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지 했던 사람.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사람. 마히 앙뚜아네트. 네. 모차르트가 그 앞에서 피아를 쳤잖아요. 모차르트가 결혼했다고 한 사람. 마리 앙뚜아네트.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던 파리 궁정에서 이 고리치나 이 백인이 유명해지게 돼요. 왜냐? 이분이 춤을 잘 췄거든요. 그러면서 알려지면서 이제 스페인 영화에 보면 모스크바의 비너스라고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톰스키가 자기 할머니가 모스크바 비너스라고 했다. 이 골리치나가 실제로 모스크바의 비너스라고 불렸어요. 그 파리 궁정에서. 그러니까 푸시킨이 다 갖다 쓴 거죠. 이 실제 모델을 해가지고 모델이신 분을 이용해서 모델로. 스페인 영화에 보면 파리 톰스키가 자신의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모스크바에서 온 비너스를 보려고 사람들이 줄줄 쫓아다녔지.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골리치나 이 실제 이분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분하고 가족들이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서 정착을 해요. 근데 아까 그 제카브리스트 나이라는 게 있었죠. 봉기 있었죠. 제카브리스트 봉기. 부시킨의 친구들도 아까 제카브리스트 봉기에 연루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골리치나 부인이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또 이 제카브리스트 봉기에 연루됐거든요. 그래서 그 봉기에 연루된 조카를 이제 그 벌을 좀 감형을 받게 하려고 이분이 몇가지 2세 때부터 계속 황제를 가까이 모셨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형을 요청한다든지 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지위가 있으니까 이분의 요청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많은 손님들을 맞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 여왕을 이제 보시면 백작 부인이 무도회에 참석한 많은 귀족들이 백작 부인한테 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또 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게 백작 부인이 실제 이 나탈리 페트로보라는 백작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스페인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면 이 백작 부인이 코스염이 많은 백작 부인이라고 불렸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 잘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진을 볼게요. 자, 이게 나이가 들어서 사진인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얼굴에 이분이 털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털이 수염도 이렇게 나고 여자분 중에 얼굴에 수염이 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염이 많은 백작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96세에 사망을 합니다. 스페인 여왕이 87세에 이 작품에서 죽은 거에 비하면 9세를 더 사신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 아까 그분이고 3년에 이분 4년만 더 살았어 죽었죠. 결국은 89년에 봉기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골리츠이나 부주인이 부죽고 나서 이 모스크바에 있는 이 교회에 묻혔다고 그래요. 여기 앞에 두 개 중에 하나 같은데. 그렇고요. 스페인 왕 줄거리로 살펴보면 줄거리 보면 일장에 보면 귀족 장교들이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죠. 근데 거기 있던 한 장교가 인 공병사관 게르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게르만은 지켜보기만 할 뿐 카드 게임을 안 하고겠죠. 근데 이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톰스키라는 사람이 자기 할머니인 안나 페도토브나 톰스카예요. 여기 나오죠. 안나 페도토브나 톰스카야. 이 부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참 페도토브나에서 성이 톰스카야고 이름이 안나요. 페도토브나 오브나를 빼면 아버지 이름이 페도트만 아버지 이름이 페도트예요. 이분은 페도트. 부인이고 파벨의 할머니야. 손자가 그러니까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톰스케예요. 성이 톰스케 이름이 파벨 오비치를 칭이 알렉산드로비치에서 오비치를 빼면 알렉산드르. 아버지 이름이 알렉산드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알렉산드르라는 말은 이 안나 페도트의 아들이 알렉산드르. 그 아들의 아들, 즉 손자가 파벨 이렇게 되는 거죠. 칭만 보면 러시아 사람은 무슨 관계인지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페도트라는 말은 원래 신에게 바쳐진 뭐 헬라어, 그리스어 그런 말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할머니가
60년, 소설에 보면 60년 전에 파리가 가지고 카드 게임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소설 2장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스페이드 여왕이 1833년에 썼으니까, 이 스페이드 여왕이 사실 계산해보면 1773년, 그러니까 73년 전후로 할머니가 파리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할머니의 그때 나이가 87세니까 60살 빼면 27살에 파리 갔단 말이에요. 이 백작 부인이. 안나페도 또는 톰스카이 부인이. 자, 근데 이거 카드에서 게임의 상대가 누구였냐? 오를레앙에서 프랑스 남쪽에 있는 건데, 오를레앙 공인 루이 필립 1세였습니다. 자, 이게 그 소설에 나오는 백작 부인이 살던 집이에요. 지금 그 집이 되는 집이 있어요. 왜냐면 실제 그 골리치인 부인이 살던 집이니까. 상스페츠르부크하면 이 집이 있어요. 자, 이 루이 필립 너홀레옹 1785년까지 살은 이 오를레앙 공하고 카드 게임을 했는데 실제 인물이고요. 이분은 부르봉 왕자의 반개 혈통이었습니다. 오를레앙 가문에서 커다란 부를 축적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카드 게임을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소설에서는 톰스키 할머니가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고 지내던 생제르맹 이분이 생한 말이 세인트 거룩한 말이고요. 제르맹, 이 소설에 나오는 게르만이라는 사람하고 약간 발음 비슷하죠. 게르만은 독일 사이면서잖아요. 사실은 이 백작부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돈을 요청합니다. 이 생제르맹 백작 역시 실제 인물이에요. 17세기 8세기 살았던. 이분은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연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금술이 뭔지 아세요? 연금술은 철을 금으로 만드는 거 옛날에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또한 탐험가, 음악가, 화가, 철학가, 오페라, 노래도 많이 썼어요. 유럽의 거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했다고 그래요. 거의 천재죠. 당시 유럽 황실과 귀족 사회에 널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꽤 오래 사셨죠. 91년에서 84년까지 살았으니까. 90살 넘게. 한마디로 대단한 분인데, 할머니 이 안나페도 톰스카야가 이런 분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백작부인 소설 보면 돈을 주신 대신에 카드 게임에서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결과로 할머니가 이 오를레앙 공한테 가서 필리비스한테 가가지고 3번 다시 모두 이기고 빚을 다 갚았다고 소설에 나오죠. 근데 이 할머니는 이 카드 게임 비밀을 차플리츠키라고 죽은 백작한테만 가르쳐주고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손자인 톰스키한테도 안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전설이 있어요. 약간 예, 푸시킨이 1833년에 스페이드 영화를 아까 쏘고 출판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백작부인 있었죠. 백작부인이죠. 골리치인의 백작부인. 이 백작부인 증손자가 있어요. 증손자 이 세르기 그리고리치 골리치인 이 사람이 푸시킨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어느 날 할머니가 가서 이 사람이 카드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왕창 돈을 잃었으니까 이 사람 할머니한테 그 백작부인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골리치인이나 백작부인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제형망 자기가 알던 백작이 자기한테 가르쳐준 카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3장의 카드, 즉 37 에이스에 대해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증손자 세르게이 그리고비치가 다시 카드 게임에서 잃어서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킨은 이게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생판 정해낸 게 아니고 뭔가 알고 있는 실제 인물이 한테 들은 정보 이런 걸 이용하고 또 자기가 만든 가상의 어떤 거를 생각해서 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자, 2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 2장에 보면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예카찌리나 2세 시대를 추억하면서 할머니 안나 페도토브랑 사는데, 할머니한테는 소설에 보면 젊은 피후견이 나오죠. 후견인이 할머니고 안나 페도토브나 백작 부인이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 이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라는데, 이 소설에서는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를 애칭으로 줄여서 리자라고 해요. 리자베타의 애칭입니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가 이제 부칭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오분할 빼면 이반. 이분의 아버지 이름은 이반이에요. 자,
이 리자베트 이반 오머는 소설을 보면 할머니 온갖 비위를 맞춰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아가씨입니다. 리자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은 가난하고 게르만의 탐욕을 나중에 사랑으로 오인한 순진한 아가씨죠. 자, 근데 게르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일단 리자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게르만은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게르만 절먼, 아버지가 독일에서 러시아로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게르만은 공병장교입니다. 이때 당시 그 귀족들이 선호하는 장교는 기병장교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높은 귀족들은 기병장교라고, 지체가 낮은 사람들이 공병장교를 하거든요. 자, 네, 게르만은 굳건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귀족들이 하는 도박은 안 하고 검소하고 속마음을 잘 터놓지 않는 그런 야심가죠. 푸시킨이 아마 그 독일의 특성을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다음에 공병장 얘기 말씀드렸죠. 자, 독일인 특징 말고도 게르만은 러시아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가 강렬한 열정과 불같은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고 소설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게르만은 톰스키가 말해준, 파벨 톰스키 말해준 카드의 비밀에 대해 생각하다가 우연하게 톰스카야 그 백작부인 집 앞에 옵니다. 다음날 역시 또 그 집 앞에 왔다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리자를 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게르만이 리자를 계속 쳐다보고, 리자도 자기를 쳐다보는 장교 게르만한테 주목을 하는 거죠. 자, 3장. 백작부인이 이제 외출을 하러 갔습니다. 무도회. 무도회 가려고 마차를 탔죠. 그때 게르만이 리자한테 편지를 전해주죠. 이렇게 소설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 게르만이 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리자가 게르만한테 답장을 씁니다. 근데 몇 번이나 처음에 편지를 찢어버리죠. 어떻게 했을까? 하다가. 처음에 리자는 이 게르만이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하지만 마침내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리자가 게르만한테 집에서 만날 수 있는 비밀리에 만날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게르만이 리자가 가르쳐준 대로 백작부인이 집에 숨어들어요. 이 사람들 없을 때.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무도에서 백작부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백작부인 앞에 게르만이 집에 숨어있다 나타나가지고 이 3장의 카드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할머니한테 말하죠. 요구를 하죠. 요구. 근데 그 할머니가 백작부인이 처음엔 그게 비밀 농담이다. 그러면서 대답을 거부하니까 할머니가 게르만한테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총을 꺼냈죠. 총을 꺼내서 이게 위협을 하니까 실제 그거 쏘진 않은 거예요. 쏘진 않았는데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뒤로 날아빠져서 심장마비를 죽은 거예요. 여기서 심장마비로. 근데 이제 백작부인을 위협하고 이렇게 마침내 결국 어쨌든 백작부인 할머니가 놀래서 죽은 거죠. 심장마비. 사망에 사망에 일어나게 만드는데 게르만이 이런 게르만의 모습은 그 어떤 자기의 목적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매우 게르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유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자기를 제2의 차프리츠키, 아까 카드 제작의 비밀을 알고 나서 죽은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이 뭐라고 하냐면 백작부인의 손자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반면에 자기는 돈의 가치를 알고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바로 편견이에요. 편견. 게르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 다음에 부유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작부인이 뭐 굳이 게르만을 도와줘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백작부인 이렇게부터 게르만이 이렇게 말해요. 백작부인이 늙으셨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하는 말은 정말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애가 할머니한테 때려 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은. 그리고 또 이제 게르만은 어쨌든 권총을 노파가 결국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게르만은 백작부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눈물도 전혀 안 흘리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요. 또 심지어 그 리자가 노파가 백작부인이 돌아가셨다고 게르만이 말해주니까 리자는 슬피 울긴 하는데 게르만은 카드의 비밀을 할머니한테 못 알아냈다.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집착하고 리자가 마음이 아프든 말든 그거에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게르만은 꽤 냉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장을 또 이제 보면 4장에서는 파벨 톰스키라는 분이 리자한테 그 무도에 갔다가 게르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게르만은 낭만적인 인간이고 나폴레옹의 외모와 메피스토펠레스의 영혼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리자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그 자기 방에 들어왔던 게르만이 나폴레옹의 초상화랑 닮았다고 그래요. 이 스페드 영화에 보면 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게르만을 이 제아벌 도스토옙스키 할 때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때도 자세히 할 건데 러시아는 나폴레옹하고 연관성이 만삼이라서 나폴레옹하고 연관 짓는 거는 제아벌에 봐도 주인공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아벌 주인공? 아시는 분? 네, 라스콜리코프라고 있어요. 라스콜리코프. 라스콜리코프도 자기 자신을 나폴레옹하고 동일시합니다. 이 게르만은 야심, 출세욕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폴레옹하고 근데 좀 비교가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 나폴레옹은 프랑스 아까 혁명 있었죠.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박애 이 정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건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건데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의 이상을 유럽 전체에다 구현하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렇지만 게르만은 그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부와 일시의 행복 이런 것만을 추구했던 차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럽에 비롯해서 러시아에서 나폴레옹이 어떤 입신양명을 추구하고 터무니없는 어떤 야심을 가진 젊은이들한테 우상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게르만을 나폴레옹으로 비교한 거는 어떤 이런 사람들,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을 반영한 거다. 시대의 단면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폴레옹에 비해 가지고 게르만은 시시한 인물이긴 하죠. 그렇지만 부스키는 나폴레옹 역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시시한 존재다. 이렇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아까 그 나폴레옹 외모랑 메피스토펠레스 영화가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톰스키가 게르만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게 메피스토펠레스를 아시다시피 그 괴테 독일 작가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나오는 거죠. 파우스트에. 저도 뭐 학교에서 그 클래식 음악과 인문학이라는 걸 저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파우스트에 대해서 저도 했었는데 그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내어주고 젊음을 주면서 자신과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게 인물이 그 악마가 파우스트잖아요. 메피스토펠레스의 목적은 종국에 가서는 파우스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죽음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볼 때 톰스키가 메피스토펠레스 같이 게르만이 누군가에게 어떤 악행을 하는 악마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톰스키가 또 뭐라고 말하냐? 게르만이 양심에 걸리는 악행을 적어도 3가지 저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3가지가 이 책에는 딱 뭐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진 않지만 소설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이렇게 3가지로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첫째, 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백작 부인한테 접근하려고 해가지고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낸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제가 보기엔. 두 번째, 백작 부인의 어떤 심장마비 원인을 제공했다. 물론 직접 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게르만이 총을 겨누지 않았으면 쓰러져서 놀라서 죽을 리는 없었거든요. 이 백작 부인이. 세 번째, 돈이 목적이 돼서 도박으로 일확천금하는 걸 받는 걸 꿈꾸고 그 결과 게르만이 자기의 삶을 망쳤다는 거. 저는 여기서요 그 3번째가 일확천금 꿈꾸고 자신의 삶을 망쳤다는 게 제일 큰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악행에서 만약에 멈췄다면은 3번째 악행은 사실 안 일어났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리자는 마침내 이제 게르만을 만나긴 합니다. 그래서 게르만이 백작 부인이 죽었다고 말하고 리자는 결국 게르만이 자기를 사랑한 건 아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5장을 보면요. 게르만이 죽은 백작 부인의 장례식 참석합니다. 여기서 게르만은 시신이 자신에게 어떤 이런 윙크를 하는 것은 환각을 경험하게 해서 놀라죠. 집에 돌아와서 게르만이 한밤중에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왔는데 게르만이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어떤 죽은 백작 부인이 카드게임 비밀을 이렇게 말해준 것 같은 경험이에요. 제장의 카드가 뭐냐? 37에이스였죠. 근데 왜 하필 37에이스에 대한 단서냐? 이거냐? 이거는 사실
그 어떤 이 37S에 대한 단서는 게르만이 이렇게 말한 거에서 알 수 있어요. 게르만 자신이 만일 카드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게르만은 그것이 자신의 재산을 3배, 7배 이렇게 늘려줄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37에 파필이 왜 카드가 37S냐?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에이스라는 것도 사실 그 러시아 말을 37을 합치면은 중간에 에이스란 말이 나와요. 러시아 말로 뚜스라고. 그 37에이스 단어가 이 단서가 게르만이 말했던 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이렇게 게르만이 말합니다. 빼째 모르고 거리를 걷다가 절약, 절제, 근면 이것이 나의 믿을 만한 패다. 이것들이 나의 재산을 3배, 7배로 늘려줄 것이고 나에게 평화와 자립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보니까 벌써 3개, 7개 나오죠. 그리고 리자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이 백작부의 조건을 걸면서 백작부의 유령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리자에 대한 죄의식의 어떤 무의식적인 발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게르만 자신은 이런 유령을 본 게 집에 와서 게르만 자기가 그제 술을 많이 먹었다 이게 나오거든요. 앞에 보면 술을 많이 먹어서 과음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착각을 한 거냐 아니면 진짜 유령을 본 거냐 헷갈리다가 결국은 유령이 출현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볼 때 그 게르만이 어떤 자신의 목적에만 집착을 하는 냉혹한 사람 그리고 또 미신을 어떤 믿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백작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구하긴 하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아주 없지 않고 일말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에서 이 게르만이 돌아온 다음에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도 그가 사실 또 내면적으로 매우 동요를 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볼 때 사실 그 사람 게르만은 그렇게 메피스토페레스 같은 악마는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보면 마지막 장인데 게르만이 모스크바에서 이 체카린스키라는 사람의 귀족의 카드 게임장에 가죠. 백작부인 유령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에 카드 3을 냅니다. 그래서 게임을 여기서 많은 돈을 따고요. 두 번째 날에 백작부인 유령의 지시대로 7을 내서 또다시 게임에 이기고 또 큰 돈을 벌죠. 세 번째 날에 이 카드를 2장 잡고 있어요. 왼쪽에는 에이스, 오른쪽에는 스페이드 영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왼쪽 에이스를 내서 했는데 게르만이 오른쪽에 스페이드 왕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게르만이 모든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스페이드 여왕 카드에 보면 스페이드 여왕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여왕이 노파를 닮았다고 모습이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백작부인 노파 모습을 닮았다고 보이면서 노파와 백작부인이 자기한테 미소를 지니는 것도 환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르만이 소설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분의 돈을 따려고 꼭 필요한 돈을 희생을 시킬 처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게르만이 처음에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뒤엎고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죠. 사실 게르만은 도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도박에서는 항상 반드시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겠죠? 도박꾼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각오로 도박에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게르만 같이 철저한 어떤 검약, 이해 타산 이런 거로 살아온 사람들이 도박에 뛰어들어서 실패해가지고 파멸에 이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칼린스키라는 모스크바에서 귀족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왕이 졌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러시아 원문으로 하면 어떻게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여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죽임을 당했다 또는 죽었다 이런 말은 카드게임에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게임에서 한 패가 다른 한 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은 또 다른 걸 암시합니다. 즉 게르만한테는 여왕 같은 존재인 백작부인 즉 이 백작부인이 게르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걸 암시하는 말이에요 또. 네. 자 결말을 보면 게르만이 미쳐서 오브호프라는 병원에 입원하죠. 자, 이 오브호프라는 병원은
게르만이 아까 그 리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마차에서 기다릴 때 그 모습이고요. 게르만이 할머니 백작 부인한테는 총을 겨눠서 할머니 놀래서 있죠. 놀래서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나서 삼칠에이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칠에이스 가르쳐 주고 스페드 왕. 자, 여기 보면 이 스페드 왕이 나왔죠. 총을 들고 있는데 이 스페드 왕 이거를 내밀 만에 친다는 거예요. 또 이걸 내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에이스를 내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카드 게임에 져서 미쳐가지고 스페드 왕 환영을 보면서 게르만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미쳐서 상트페츠부르크에 실제 있습니다. 이 병원이 오브오프라는 병원. 오브오프라는 정신병원을 입원해가지고 37에이스, 37퀸 이것만 반복한다고 그러죠. 게르만은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모든 거를 걸었지만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리자는 반면에 백작 부인의 집사 아들하고 결혼해서 잘 살게 되는 거로 푸시킨이 결말을 맺죠. 리자는 게르만과의 관계에서 잠시 동안 환상에 빠졌지만 곧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인물인 겁니다. 자, 이 스페드 소설 여왕은 스페드 여왕이 그렇고요. 오페라 스페드 여왕은 어떻게 됐냐? 이 오페라 스페드 여왕은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작곡가 누군지 대부분 생각나시죠? 차이콥스키. 이 차이콥스키라는 말은 러시아 말 발음으로는 치콥스키라고 하는데 차이콥스키는 성이고요. 이 차이콥스키는 성의 이름이 차이카 갈매기예요. 갈매기. 그러니까 차이콥스키는 갈매기씨입니다. 갈매기씨 의미가. 푸시킨은 대포씨고 이름이 뾰트르, 부칭이 일리치. 일리치는 일리야 아버지의 이름의 부칭이에요. 아버지 이름 일리야입니다. 일리야.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 스페드 여왕은 차이콥스키가 1890년에 작곡했어요. 구성은 3막 7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대 배경을 근데 푸시킨이 차이콥스키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니콜라이 1세 시대가 아니고 예카제리나 2세 시대로 바꿨어요. 1세기로. 그리고 소설 배경도 소설은 근위 기병 나르모프 집에서 시작되는데 오페라에서는 당시에 귀족들이 산책을 많이 하던 여름 정원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 정원을 시작합니다. 여름 정원이 어떻게 생기느냐 한번 보시죠. kovski 1890년쯤 찍은 사진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 정원 저도 여기 많이 갔었는데 예. 말 그대로 여름에 주로 최대로 이 정원이 예, 내가 가서 보면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기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정원이 많아요. 가든이 많아서 이 유명한 게 조각상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해놓고 분수가 있고 그래요. 조각상들은 겨울에는 다 덮었습니다. 뭔가로. 벽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벽이 있다면. 이게 이제 오페라에서는 이런 걸 묘사하는 게 무대 장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1890년대 찍은 사진인데 복원한 사진이 컬러로 복원한 사진이라고 그러고 1890년대 거. 그러니까 푸시킨이 죽고 나서 차이콥스키가 살아있을 때죠. 1890년대 거니까. 아무튼 이 여름 정원을 배경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오페라는 푸시킨의 원작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게르만은 원작에서 이제 카드 게임에서 지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근데 차이콥스키는 그렇게 안 하고 권총 자살로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게르만이 권총 자살.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볼 때 이 톰스키가 말했던 세 가지 악행이 더욱 나쁜 거로 바뀌는 거죠. 권총 자살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권총 자살한 게르만은 오페라를 보면 꽤 연맹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면 그 오페라에서는요 죽어가면서 그 리자의 리자가 그리고 여기서는 안나 페도토마나 부인의 피후견이 아니고 손녀로 나와요. 오페라에서 또 손녀고 옐레츠키라는 어떤 가상의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의 약혼이로 나옵니다. 근데 이 게르만이 오페라에서는 죽어가면서 옐레츠키 공작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리자의 환영을 보고 백작부인의 환영을 보면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리자의 환영을 보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죽어가죠. 그러면서 게르만이 죽어갈 때
주위에서 그를 용서해 주소서. 고통으로 지친 영혼에 안식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합창을 하기 때문에 듣는 청중 입장에서 연민을 좀 불러일으키죠. 자, 이 오페라에서는요, 리자가 자신에게 계속 구애를 하는 게르만의 구애를 결국은 받아들이는 낭만적인 여자입니다. 백작 부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게르만이 자신을 이용해 먹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백작 부인의 죽음은 아마 우연한 것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리자가 게르만한테 가가지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흐르는 중심 강이 있어요. 네바강이라고. 네바강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래요. 편지를 써요. 게르만이 이제 마침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기뻐하겠죠. 근데 게르만은 돈과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리자가 상상을 했던 거랑 현실은 다르구나. 그런 걸 알고 소설하고 다르게 리자도 내방에 투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둘 다 죽는 거예요. 리자는 강의 투신 자살, 게르만은 권총 자살. 오페라가 원작에는 다르죠, 좀. 이렇다고 볼 때 그 오페라에서는 백작 부인 말고도 리자의 죽음의 원인까지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악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작에서는 달리게 리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사실 19세기 그 오페라에서는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오페라에서는 여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나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사실. 차이콥스키도 오페라 비제가 쓰는 프랑스 작곡가 비제가 쓰는 까르멘을 보고 나서 운문소설 이 예브게니 오네긴을 또 오페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당시 오페라 경향에 꽤 익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하고 달리 오페라에서는 현장에서의 어떤 극적인 감동이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주인공이 이렇게 어떻게 비극적으로 죽는 것이 청중들에 봤을 땐 더 호소력이 있으면서도 감동을 불러일으키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 19세기 오페라 작곡가인 이탈리아 사람 베르디가 쓴 라 트라비아타 거기 나온 여주인공 비올레타나 그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서 작곡했던 푸치니가 쓴 라 보헤미라는 보헤미 아니라는 뜻이죠. 그 여자 주인공 미미, 이 비올레타나 미미 둘 다 폐병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에서 여자 주인공들이 죽는 건 사실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자, 푸시킨하고 다르게 차이콥스키는 원작의 결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문학가 하시면 누가 생각나세요? 영국. 셰익스피어. 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햄릿 아시죠? 햄릿을 오페라로 만든 작곡가가 있어요. 프랑스 작곡가 토마라고. 햄릿을 여러 작곡가가 만들었는데 그 토마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의 토마스. 햄릿이 사실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작하고는 달라요. 원작에 따랑 다르게 햄릿이 죽지 않고 왕위를 계승을 하고요.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도 죽지 않아요. 죽는 건 오피리아 정도지. 햄릿 사랑했던. 그러니까 차이콥스키도 원작을 바꾼 거는 푸시킨의 작품을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리자가 게르만이 어떤 사람을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실리에 맞는 결혼을 하죠. 근데 오페라에서는 리자가 게르만의 사랑이 기만적이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네바강에 몸을 던져 투신 자살을 하거든요. 비극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꽤 낭만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낭만주의 현상. 낭만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한 거고, 원작에서는 게르만이 정신 창난을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수감돼가지고 게르만한테 어떤 낭만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게 사실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근데 오페라에서는 게르만이 자기 운명을 굴복하지 않고 권총 자살을 이렇게 쏴서 죽으니까 비극적이면서 낭만주의적인 주인공의 모습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푸시킨의 소설은 러시아 문학의 최초의 리얼리스트, 사실주의자답게 낭만주의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다면 차이콥스키는 어떤 푸시킨 작품에다가 사실주의에다가 낭만성을 더 씌워가지고 대중들한테 훨씬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